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당시 북한 해상에 있었던 이대준 씨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당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진실은 하나일 겁니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원장 모시고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또 우리 정부는 뭘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2차 발사에 도전합니다. 연료 주입이 시작된 가운데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에 최종 발사 시간이 확정됩니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 취득세도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급등세를 반영해서 연간 물가 전망치를 한 달 만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지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내 관련 조직을 새로 만들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경찰 내부 반발이 예상됩니다. 폭락 사태를 빚은 암호화폐 루나 개발자 권도영 대표가 실제로 사용한 싱가포르 현지 사무실을 YTN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테라코인 핵심 개발자 등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로 나갈 때쯤에는 우리는 끼니를 걱정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처음 쏜 것은 1992년입니다. 우주개발 20년 만에 우주센터를 세우고 나로 우주센터 준공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3, 2, 1. 나로호가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리호 개발의 핵심이자 발사체의 심장인 75톤 엔진. 국내 독자 개발 발사체의 첫 비행 시험으로서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확인하는 의의를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산화제 탱크 문제를 보완하고 2차 발사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실제 위성을 탑재해서 발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리호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분자 위성을 싣고 재도전에 나섭니다. 네, 이번엔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다시 한번 우주로 향하는데요. 현재 누리호에 연료와 산화제가 주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발사 진행 여부와 발사 시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사 예정이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발사 준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누리호는 일단 발사체 내부에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1시 15분에는 연료인 케로신 주입이 시작됐습니다. 이어 산화제인 액체 산소도 충전되면서 누리호는 발사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연료와 산화제 공급은 발사체에 기계적 결함이 없어 발사가 가능할 때 이뤄지는 작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후 2시부터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발사 준비 상황과 기상, 우주 물체 등을 검토해 누리호 발상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이어 발사 시각도 정하게 됩니다. 이어 오후 2시 반에는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브리핑을 열고 발사 시간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일정을 보면 애초 목표로 했던 오후 4시 발사가 유력합니다. 네, 예정대로 4시에 발사를 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누리호 발사가 임박하면서 우주센터에는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장 통계
억제가 강화됐고 내부에 있는 연구진과는 접촉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간 분단위로 발사 전 준비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발사를 1시간 앞두면 기립장치가 철수하고 발사 10분 전에는 컴퓨터가 발사를 통제하는 발사 자동 운용이 시작됩니다. 이어 카운트다운이 진행되면서 누리호는 발사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누리호 발사의 가장 큰 변수로 꼽혔던 건 장마였습니다. 하지만 나로 우주센터는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화창한 상태입니다. 가장 피해야 할 낙뢰 가능성은 없고 바람도 초속 7m 정도로 발사에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기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주변 여건은 발사에 최적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누리호는 잠시 후 우주를 향해 힘찬 비상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전남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네, 누리호 발사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나로 우주센터와 가까운 해안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발사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 있다고요? 네, 이른 아침부터 누리호의 발사 장면을 눈에 담기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전망대와 발사대까지 15km 정도인데요. 발사를 앞두고 기대감과 함께 긴장감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전망대와 발사대까지는 거리가 꽤 있지만 두 지점 사이에 바다만 존재하기 때문에 저 멀리 나로 우주센터 건물 모습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실제 발사가 이루어지면 엄청난 불꽃을 뿜어내기 때문에 우주를 향해 치솟는 누리호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발사 예정일보다 일정을 연기한 만큼 하늘이 맑고 날씨가 좋아서 누리호의 비행이 비교적 잘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가 간절히 이번만큼은 꼭 성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고흥 지역 곳곳에서도 누리호 성공 발사를 기원하는 현수막도 내걸린 상태입니다. 누리호 발사 2시간 전부터 해상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데요. 해상에선 비행 경로상 폭 24km, 길이 78km 면적에서 선박 이동과 조업 등이 전면 통제됩니다. 이와 함께 육지에서도 발사대를 기준으로 3km 반경의 접근이 금지됩니다. 이곳 우주발사 전망대에선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 때 관광객들이 몰렸는데요. 발사 시각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성공 발사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발길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누리호 발사 소식은 오후 3시부터 뉴스특보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YTN과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물가 전망치를 한 달 만에 상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어제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오늘 상승세를 보이면서 2,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향 조정했죠? 네, 올 하반기에도 5%대가 넘는 물가 상승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자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물가 전망치를 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급등기였던 지난 2008년에 4.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공급과 수요층 물가 상승 압력이 모두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당분간 5%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경제 전망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1%에서 4.5%로 1.4%포인트 상향 조정했는데 한 달도 안 돼 전망치를 더 올린 셈입니다. 이 총재는 현재와 같이 물가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물가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네, 그동안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요. 오늘 주시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오늘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1년 7개월여 만에 2,400선 아래로 내려왔던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41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2년 만에 최저점을 기록했던 코스닥도 조금 올라 77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1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다소 내린 1289원에서 129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상생 임대인 관련 혜택을 늘리고 세입자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다음 달까지 확정을 하고 규제 지역 조정 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정부가 오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경제장관 회의에서요. 세제 혜택, 대출 확대 같은 각종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추경호 부총리는 먼저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히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 임대인은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들인데요. 임대료를 적게 올려 재계약을 하는 집주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줌으로써 세입자들의 부담을 그만큼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는 자격도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서 대폭 확대해 앞으로는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상생 임대인 제도는 원래 올해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적용 기한을 2년 늘릴 방침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 갱신을 유도하고. 네, 이와 함께 세입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월세 세액 공제율을 현행 12%에서 최대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네, 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늘리기로 했다고 하고요. 규제적 대출 관련 완화 방침도 밝혔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는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조건인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합니다. 임대 매물을 늘리겠다는 의도인데 정부의 설명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주담대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가 규제 이행 과정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정부는 이 밖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 소득이나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종부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다음 달까지 확정하고 규제 지역 조정 방안은 이번 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당시 특별 취급 정보 SI를 공개하자고 역공을 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SI까지 공개할 수 있다면 차라리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이슈 돌리기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는 민주당의 신색깔론 주장을 일축했는데 오늘은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특별 취급 정보 SI를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께 공개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의 첩보 자산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북송시킨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좀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상조사를 위한 TF를 발족한 국민의힘은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에 힘을 보태며 SI보다는 차라리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겠지만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 관심을 민생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식에 대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주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힘은 다 가진 민주당이 더 욕심을 내는 가렴주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양보한 없이 협상하러 나왔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후 3시에 다시 만날 계획인데 접점을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민주당에선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나왔는데 내일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심사도 예정돼 있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내일 저녁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BBS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면서도 일부 윤리위원들이 이례적으로 익명 인터뷰 등 많은 말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리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이 대표가 조기 사퇴하고 새 지도부를 뽑을 수도 있어서 내일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집권 여당 내 권력구도 재편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어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비대위 회의에서 의결하면 징계가 확정되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징계 수위가 세다고 생각한다면서 비대위원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견 드는 생각은 좀 센 징계인데 이런 생각은 드는데 개인 의견으로는 비대위원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죠. 사전에 어떤 보고를 들은 게 없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성희롱 사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최강욱 의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박 전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준입니다.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내일부터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섭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과 인력, 예산 운용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인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 상황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2년에서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감사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에 경찰 지휘 조직을 신설하고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라는 내용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안부가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 징계 등의 역할을 맡아서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최종 권고안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긴 겁니까? 핵심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자문위는 먼저 행안부 안에 경찰 지휘 조직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 관련된 법령 발의, 청장 지휘 등의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를 뒷받침할 조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조직 신설이 급선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도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경찰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 실질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총장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장관이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해왔습니다. 자문위는 장관의 인사권 강화를 위해 행안부 안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후보 추천위원회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경찰 징계권 관련해선 현재 2년이 보장된 경찰청장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행안부가 지휘 통제를 직접 하고 인사권이나 징계 등도 맡겠다는 건데요. 31년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 때 행안부 장관 이 사무에 치안이 삭제된 게 이 경찰 중립성, 독립성을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설명은 어땠습니까?
네, 자문위는 31년 전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의 치안이 삭제되긴 했지만 최근 경찰 권한이 비례지적을 강조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수사권 범위가 유례 없이 커진 만큼 이를 견제할 방안 마련이 불가피해졌다는 겁니다. 또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등의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권 등에 대한 권한이 현재 보여져 있는 만큼 경찰 지휘조직을 만들거나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게 형의법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문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 직속으로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행안부의 자문위원회의 이 최종 권고안이 발표가 되자 경찰 조직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주의부 화상회의를 소집한 뒤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경찰청 앞입니다. 네,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현수막이 경찰 조직 내부 분위기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현수막은 지난 17일에 경찰의 노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 직장협의회가 부착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 그리고 중립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내부에 경찰의 예산과 조직을 담당할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가장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경남 경찰을 시작으로 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전남과 광주, 경기 남북부, 인천 등 전국 조직에서 비판 입장을 냈고요. 서울에서는 조금 전에 광화문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경찰국을 만들어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는 물론 사법경찰관까지 강장하게 하는 것은 경찰을 직접 통제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경찰위원회가 민주적 견제기구로 운영되고 있고 자치경찰제도도 마련된 만큼 경찰 내부에서도 실질적인 견제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권한이 강화된 경찰을 일정 정도 통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맞서서 경찰들은 정부의 직접 개입은 곧 경찰 길들이기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 지도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김창룡 경찰청장을 포함한 청장급 최고위층은 잠시 후인 오후 2시 반에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논의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입장을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문위 권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방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 청장은 어제도 회의에서 자문위 권고안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중간 간부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 계급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급 간부 일부는 어깨에 핀 무궁화를 볼 낯이 없다며 경찰청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 통제권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조차 자문위의 권고안을 비판하고 나선 상태인데요. 민병과 참여연대 등으로 이루어진 경찰개혁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의 논의에선 오히려 정보경찰의 폐지 같은 경찰개혁의 본질이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권력은 정부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통해 감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문위의 권고안이 공식화하면서 경찰 조직 안팎에서는 앞으로도 크고 작은 반발과 또 집단 행동 움직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근 테라코인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A씨 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하고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대상은 코인 발행사 테라폼레스 전 직원 15명 안팎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윤 창출 없이 투자금으로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의혹이 제기된 테라 생태계 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이른바 앵커 프로토콜의 개발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테라폼랩스 권도영 대표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다만 권 대표는 현재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여권 무효화 등으로 강제 수사를 추진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실제로 사용했던 싱가포르 현지 사무실을 YTN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권 대표는 루나 폭락 한 달 전쯤 사무실을 비웠는데 경찰은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걸로 알려진 권 대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흔든 루나 폭락 사태. 싱가포르에 체류 중이라는 소문만 있을 뿐 개발자 권도영 대표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 대표가 세운 테라폼 랩스의 싱가포르 법인 등기상 주소지입니다. 인터넷에 나온 주소지에는 법률 회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법인이 탈세 목적의 유령 회사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YTN이 현지에서 취재한 결과 권 대표는 다른 곳에 실제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들과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erraform Labs. Terraform? Yeah. Oh no, not here anymore. They used to be here. Yeah, they used to be here, but now I'm there. 권도영 대표는 싱가포르 내에서도 사무실 주소지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곳은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 테라폼 랩스가 사용했던 공유 사무실입니다. 테라폼 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도 이 주소가 나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단기 임대했다가 지난 4월에 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법인 해산시기와도 맞물립니다. YTN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권 대표 측의 세무 회계를 대리했던 업체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루나 폭락과 관련해 불거진 사기와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권 대표는 싱가포르 법인의 암호화폐 발행 소득을 조세 피난처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도 없기 때문에 코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행한 코인 금액을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발행을 해놓고 그 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금액에 대한 만큼의 세금은 없기 때문에 검찰도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뒤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권 대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등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새 정부 출범 두 달째 접어들었는데 전국은 지금 좀 어수선하죠.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출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정치를 아주 잘하시는 분께 해법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그리고 또 장관도 지내시고 대표도 지내시고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내셨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같이 방송해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를 국정원장으로 부르지 말고 뭐로 불러드릴까 좋을까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알겠습니다. 그냥 실장으로 불러주세요. 그게 언제였죠? 20년 전이죠.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님, 국정원장 지내실 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보고를 언제쯤 받으셨어요? 글쎄요, 그거야말로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그렇군요. 부분입니다. 그것도 얘기할 수 없네요. 예, 그것은 진짜 국정원법의 정통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엑스파일조차도 그 언론 용어지 없어요. 그렇군요. 그 정보 수집 문건을 제가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했지만 폐기를 못 해가지고 불씨가 남아서 저는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해 해수부 공무원 저 사건은 제가 답변할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네, 법적인 그런 제한 외에 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같은 국방부, 같은 해경에서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렇게 상반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이러한 것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저 내용이
만약에 여과 없이 공개된다고 하면은 SI 네. 첩보 정보의 유출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있고 한미 동맹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네. 물론 고인과 유족을 위해서 밝혀질 것은 밝혀지더라도 국가 안보의 금도는 지키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족 입장에서 보면요,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한테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또 제공해야 될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그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어떤 분도 이 페이스북에다 그러한 내용을 썼더라고요. 네. 그리고 엊그제 윤건영 의원이 방송에 인터뷰한 것을 보면은 예. 4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조류, 신발, 구명대, 뭐 인적사항이 나온 것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좀 이상해요. 어떤 점이 이상한? 아니 왜 같은 국방부가 네. 같은 해경이 서로 상반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로서 국가기록원에 가 있습니다. 네. 가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 3분의 2 의상 의결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압수영장이 있으면 공개가 가능하지만은 저는 그러한 것이 과연 지선지고한가. 물론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국가 안보를 한미 동맹을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논의된 내용들만 보더라도 예.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 국회에서 논의됐다는 것은 그 국회 정보위에서 보고됐던 내용 말씀하시는 정보위 얘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국방위는. 예, 그러한 것은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얘기하지 국정원에서 논의 자체를 저는 알 수 없고 또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헷갈리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는 월북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또 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금 나온 것을 보면요, 해경에서 조사를 한 내용 일부가 나중에 공개된 걸 보니까 거기 같이 탑승했었던 승조원들은 같이 동료 직원들은 월북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글쎄요,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윤건영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당시 해경과 민간 연구소에서 조류, 해류의 흐름을 조사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류에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신발이 나타났고 구명대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인적 사항이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더욱이 목포에서 제 지역구가 목포 아니었습니까? 네. 고향이죠. 거기에서 기자들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저분의 그러한 인적 사항들이 전부 밝혀졌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해경이 월북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표고동 신문 뜻을 몰라요. 그러면 그 당시 때는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뭐 자료나 증거로 확인이 어느 정도 됐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자체를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국정원에서 직접 관련한 바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그럼 뭘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국회 차원에서 그러한 국방위 비공개 회의나 이러한 내용들의 속기록 등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시 9월 22일 북한 해역에서 오후 3시
반쯤 이대준 씨가 발견이 됐고요. 그 사실을 우리 첩보당국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후 6시쯤에 청와대 보고가 이루어졌고요. 그럼 그 사이에 9시 반에 피살되기 상황까지 우리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여부도 좀 밝혀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우리 정부가 그때 보도에 의거하면은 이미 그분이 북한 영해로 가 있기 때문에 액션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전혀 액션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무슨 통지문을 보냈든지 어떤 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좀 수색을 해달라 하는 그러한 요구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자체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죠. 네. 그럼 했다는 것을 밝히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걸 밝히는 그러한 것도 이치에 제가 있지 않다 이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그 부분은 과거 정부가 됐든 지금 정부가 됐든 당시 국방부는 지금 국방부하고 뭐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겠죠. 저는 지금 추측컨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 정보사령부 등에서 국방위원들에게 국회에서 보고를 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의 속기록 또는 비공개 회의의 자료를 보면은 나타날 것이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하기 어려운 저는 여쭤보니까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우상호 비대위원장하고 통화한 건 맞다면서요? 예, 맞아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말씀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우리 박지원 원장께서 미치겠다. 공개하고 싶은데 처벌받을까 봐 못한다. 펄펄 뛰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답답함을 호소한 것만 사실인데 왜 그걸 또 밝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비대위원장이 한 거니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유가족 그리고 그 이대준 씨 아들 또 딸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뭐 정부가 바뀐 다음에 다른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적어도 유가족에게는 어느 정부가 됐든 그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 있는 분들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이고 더욱이 공무원이 그러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그 유족들에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족 입장에서는 미진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현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윤 정부 출범한 다음에요. 문 정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이제 윤 정부 입장은 문 정부에 대한 수사는 과거 문 정부 때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서 기획수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이고 그리고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과거에 우리가 정권을 잡아보지 않았냐. 기획수사가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만은 사정을 수사를 제일 잘하실 분 아니에요.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공을 살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제, 물가 문제 오죽하면은 미국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선거하면은 트럼프가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42 바이든, 44 트럼프. 일본 기시다 총리도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고 다음 참의원 선거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보세요. 마크롱 대통령도 20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어요.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정을 수사를 하더라도 신속 간단하게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보다는 덕치를 해야 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사실 김대중, 만델라 대통령이 존경받는 것은 과거를 용서하고
국민 통합으로 갔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검찰은 과거에 살기 때문에 죄진 사람 수사를 해야죠.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좀 최소화하고 또 신속히 해서 경제로 왔으면 좋겠다. 즉 법치의 대통령이 아니라 덕치의 대통령이 돼서 국민 통합으로 경제 물가난을 극복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얼마 전에도 관련해서 문정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물었더니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는 문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좀 있으면은 현 정부가 잘못하면 현 정부도 수사할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건 미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대통령 말씀이 옳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은 과거를 먹고 살아요. 미래의 범죄자가 누군가 있는 것은 예방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4가지를 그래도 정치 선배로서 원로로서 충원을 했습니다. 첫째, 인사를 검찰공화국식으로 하지 말고 분단, 동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그래도 균형 인사를 했다. 실력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을 배제하거나 성별을 배제하면 안 된다. 좀 인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가 인사였고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누리호 발사 관련해서 좀 브리핑을 한다고 하거든요. 자, 브리핑 내용을 잠깐 듣고서 나머지 3가지 듣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태석입니다. 6월 21일 오후 2시 30분 현재 누리호 발사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누리호 발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누리호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 상황, 그리고 기상 상황, 그리고 우주 물체와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풍속은 오후 4시 기준으로 초속 4m로 예상이 되고 고층풍은 12시 기준으로 초속 15m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고층풍은 현재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초속 75에서 80m/s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낙뢰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흥과 남해 일대에 약한 구름대가 있으나 낙뢰나 강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각 기준을 검토한 결과 발사 기준에 적합해서 오늘 오후 4시 정각에 발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리호는 조금 전 2시 27분경에 연료 충전을 완료했고 발사 약 50분 전인 3시 10분경까지는 산화제 충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발사대 기립장치가 철수됩니다. 누리호는 발사 10분 전, 즉 3시 50분부터 발사 자동 운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자동 운영 절차 중에 만약 발사 자동 운영 시스템이 이상 현상을 감지하게 되면 발사 카운트다운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의 비행 성능을 성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발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자로 지정된 기자님은 소속 언론사명과 성명을 네, 누리호 발사 예정대로 4시에 발표하고요. 10분 전부터는 자동 발사 시스템으로 발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지원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한 가지 검찰 인사 이거 좀 검찰 쪽 인사에 너무 편중됐다. 인사 잘해야 한다. 새 정부는 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도어 스태핑. 대통령께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는 건. 기자들 만나는 건 기자 입장에서 좋던데요. 굉장히 신선하고 좋죠. 네. 그렇지만은 신선하고 좋은 이면에서 반드시 사고가 난다. 대통령의 말씀, 언어는 정제되고 참모들의 검토를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매일 아침 안 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으면 정해진 것을 참모들과 해가지고 툭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10 다운인가? 영국 수상이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좀 예외적인 사례였군요. 거기는 또 문제가 있고. 예. 예. 세 번째, 영부인의 부속실을 만들어라. 예. 이건 문제 아닙니까? 지금 도도처처에서 말썽이 나고 있잖아요. 네. 뭐 영부인이 어디 가서 연설했다고 비난하는데 이호 여사는 유엔 총회 가서도 연설했어요. 영부인 연설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그러나 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해야지 만약에 저렇게 사적 관리를 했다가는 비선 조직으로 큰 사고가 생긴다. 네 번째, 사정 정국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로 나가야 미래가 있다. 네. 네 가지 얘기했는데 세 가지는 다 맞아 들어가고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미래로 가려는지 경제로 가려는지 사정으로 과거로 가려는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꼭 저는 YS대가 생각나요. YS 대통령이 엄청난 사정으로 국민의 박수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때 90% 이상 지지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의 해체도 하고 뭐. 그렇죠.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가 왔어요. 경제가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은 지난 30년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적폐청산, 과거사, 진상조사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좀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오른다고 우리 국민이 미국이 세계가 그러니까 참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경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말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듣고 계시겠죠, 뭐. 뭐 다 언론도 다 챙겨서 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어떻게 바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국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 텐데 원구성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난해 뭐 약속했던 법사위원장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제가 2년간 정치 현실을 떠나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지금 국회를 누가 국민이 존경해요? 참 엉망 아니에요.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한다고 하면은 법사위원장은 약속대로 국민의힘에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그래서 여당은 늘 실리를 갖고 야당은 명분을 갖는 거예요. 실리와 명분을 다 가지려고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대신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법사위 자구수정 뭐 이런 것만 하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상에서 어느 정도 수용해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민주당은 법사위 기능을 조금 바꿔보자. 그러면 이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나 보던데. 과거 국민의힘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어떻게 여야가 바뀌면 또 달라지냐고요. 그래서 지금 말이 아니에요. 국회가 저러다가요. 국민 여론조사로 국회 없어지는 소리 나올 거예요. 국회 없어서 되겠어요? 국회가 있어야죠. 또 국회는 근본적으로 좀 싸우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국회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은 여야 정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 문제, 물가 문제에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 원구성 문제는 지금 해법을 주신 것 같으니까요. 여야가 뭐 마라톤 협상 한다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요. 전당대회 출마를 놓고서 당내에서 계파 갈등 나오고 시끄럽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주더니 아이러니컬하게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오늘
소위 행안부에서 예. 경찰권을 가져가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을 지금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예. 인사, 이건 말이 아니에요. 감찰 다 담당한다고 하죠. 네. 1991년도 내무부에서 경찰청이 독립해서 40년 됐습니다. 이걸 과거로 가져간다? 누리호는 발사돼서 우주로 미래로 가는데 네.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을 다시 과거로 40년 전으로 경찰공화국 만들자는 거예요.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 소리 듣는데 네.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국회에서 법령으로 결정해야 돼요.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에 통제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국회가 제 기능을 해서 선출직들이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은 이미 독립이 돼가지고 그래도 과거보다도 훨씬 발전된 정치적 중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청도요. 저렇게 법무부에서 지휘를 할 게 아니라 선출직인 국회에서 통제를 하면은 네. 예산도 독립하고 인사도 독립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믿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데 국회에 다 맡겨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국회는 이제 정상화되죠. 그래도 국회가 기능을 해야지 어떻게 1991년 또 내무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돼서 40년간 발전해온 경찰을 옛날로 돌아가정해요. 네. 누리호를 거꾸로 쏩니까? 이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걸 좀 권고안이긴 질문하셔야지. 한데 그걸 좀 질문하셔야지. 안 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그 권고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해서는 안 됩니다. 수용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역사가 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모시고 여러 정국 현안 짚어봤는데요.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2주 뒤에 다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입회원 11만 명, 가맹업소 545개에 달하는 초대형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성매수남 개인 정보를 토대로 성매매 업소 여러 곳을 직접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서 단속 차량 번호도 수집했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세요. 경찰 수사관들이 극렬하게 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해 체포합니다. 2년 동안 수배를 피해 숨어 지내던 성매매 업주의 도피처를 경찰이 급습한 겁니다. 고급 호텔을 방불케 하는 실내 장식에 지갑을 열어보면 지폐다발이 가득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20여 개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7개 상호를 이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A씨. 업소 실장과 종업원 등 모두 22명이 붙잡혔는데 몰수 추징된 수익금만 35억 원에 달합니다. 회원 11만 명을 거느린 초대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 29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국 545개 성매매 업소가 가입해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씩을 광고료로 받는 사이트였습니다. 광고비에 만족 못한 일당은 직접 강남에 오피스텔 20여 개를 빌린 뒤 성매수남 8,600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경찰서를 찾아 단속 차량 번호를 미리 수집해두는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성매수남 등 성매매 사범, 성매매 알선 조직, 성매매 광고 사이트 등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로 성매매 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릴 예정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5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 248곳을 단속해 관련자 37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불법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 69억 8천만여 원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계좌 추적으로 파악한 현금 등 35억 8천만여 원은 몰수 추징 보전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여배우인 부인을 살해하려 한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이모 씨를 오늘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부인 A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신곡 Yet to Come이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빌보드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발표한 차트를 보면 Yet to Come은 빌보드의 세부 차트 중 하나인 빌보드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차트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의 스트리밍과 판매량을 집계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오늘 후텁지근한 날씨에 지치신 분들 많으셨죠? 현재 서울 기온은 32.3도까지 올랐고요. 또 습도도 높아서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불쾌지수가 80을 넘은 상태입니다. 특히 충북 단양과 경북 예천의 경우는 이미 37도를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아서 더위에 지치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리호 2차 발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전남공 나로우주센터는 구름만 가끔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 것으로 보여 날씨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호남 동부와 영남 서부, 강원 산간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밤부터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2도, 대구는 2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0도, 광주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며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목요일 밤 사이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존 농도도 곳곳에서 짙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더 뉴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누리호 뉴스특보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